ABL 바이오는 글로벌 기술 이전, 빅파마 기술 이전 계약이 막 터지면서 확 치고 올라가는 회사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ABL 바이오가 에코프로 시총을 제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의 1등인 알테오젠이랑 에코프로 BM 두 개 회사가 코스피 이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아, ABL 바이오 코스닥 대장 되겠구나. 바이오는 무조건 30% 이상 담을 거야. 30% 중에 절반은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을 골고루. 제약회사 중에 파이프라인 말고 그냥 돈 잘 버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정말 빠르면 내년 말 정도에 1조 블록버스터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매출이 50%씩 성장하는 회사. 피지컬 AI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 부족. 이거 진짜 따끈따끈한 어제 나온 기사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시각이나 언어 데이터는 넘쳐나지만 액션 데이터는 없다. 액션 데이터가 바로 하드웨어 데이터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운전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왜? 로봇은 실제 환경에서 수행하는 실제 움직임과 실제 행동 데이터를 모으면서 로봇이 피지컬 AI의 완성도를 결정짓는다고 했어요. 아, 저는 이 회사가 앞으로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겠구나. 대표님, ABL 바이오 주가가 3월에 4만원 정도였는데 네네. 지금 현재 17만원까지 1년 만에 4배가 올랐습니다. 네네네. 특히 일주일 사이에 2배 이상 급등했는데 맞아요. 네.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건가요? 일단은 뭐 글로벌 빅파마랑 3조 8천억의 일라일리랑 계약을 맺으면서 일라일리 최근에 계약 맺은 것까지 합치면 그 총 금액, 그러니까 일라일리, 그다음에 글락소스믹스클라인 GSK, 그다음에 또 어디죠? 사노피, 프랑스 사노피까지 합치면 9조 2천억이면 우리나라 바이오 기술 이전 계약으로는 리가켄 바이오 다음으로 탑2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의 사노피 단일 그 빅파마에서 이제 3개 이상의 빅파마로 이전됐다는 거고,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모멘텀이 엮였어요. 그러니까 그 뇌질환이라는, 퇴행성 뇌질환이라는 CNS 중추신경계 쪽 모멘텀만 있었는데 이제는 비만 치료제까지도, 비만 치료제에 요새 근육이 빠지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노보노디스크나 일라리나 모든 치료제, 그 비만 치료제의 가장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이제 근육이 빠지는 거거든요. 살이 10kg 빠지는데 근육이 5kg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 때문에 상당히 비만 치료제 한계점,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부작용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뇌에만 투과되는 그 뇌혈관 장벽인 줄 알았는데 다른 이제 뇌를 제외한 기타 장기 지역으로 투과가 된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만약 중에 이제 근육을 줄이는, 그러니까 근육 감소를 줄일 수 있는 근감소, 근손실도 없게 만드는 차세대 비만약의 BBB 셔틀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그 기대감이 올라온 거고, 사실은 한동안 빅파마들의 어떤 기술 이전 계약이 되게 뜸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조 8천억짜리 일라일리 계약이 터지니까 이거는 ABL 바이오 플랫폼만이 아니고 국내 바이오텍 회사들의 한 단계 레벨업이 이제 완전히 진행됐구나. 그런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그럼 ABL 바이오가 이제 빅파마한테 기술 이전을 했는데 그럼 한 번으로 끝날 거냐? 그게 아닌 거죠. ABL 바이오는 플랫폼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뭐 항암제 파이프라인 한 개, 임상물질, 후보물질 하나를 납품한 게 아니거든요. 그 후보물질을 일종의 이런 거예요. 그 붕어빵 틀 기계 파는데 거기에 앙금, 팥 앙금을 넣을 수도 있고 초코 앙금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ABL 바이오는 너무나 전문화되고 특화되게 이 퇴행성 뇌질환인 CNS, 뇌 중추신경계에 완전 포커스된 퇴행성 뇌질환이 뭐죠?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근데 마침 또 이쪽으로 약을 갖고 있는 회사가, 미국의 FDA 승인받은 회사가 일라일리의 키순나 하고 바이오젠이랑 에잡이란 회사의 레켄비, 요 딱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와, 너무 재미난 게 이제 그 일라일리가 만든 키순라라는 약, 성분명은 도나네맙이에요. 어렵죠. 이게 바이오 꼭 공부하셔야 되는 게 어려워서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어려워서 쉽게 포기해요. 그럼 내가 조금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어가자면 이제 키순라의 도나네맘이라는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일라일리 거예요. 그 다음에 일라일리 경쟁사죠.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있어요.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게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ABL 바이오가 하는 플랫폼, 뇌투과 혈관 내장벽이라는 BBB 셔틀이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치매 치료제가 지금 일라일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치매 치료제 키순라랑 바이오젠이랑 에자이란 회사가 합작해서 만든 치매 치료제,
그 두 개는 이 BBB 셔틀을 이용 안 한 거예요, 플랫폼을. 근데 치료 효과도 좋고 성분도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FDA 승인도 가장 먼저 빠르게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두 개 회사에서 만든 치매 치료제가 부작용이 너무 센 거예요. 부작용이 치명적일 정도로 이 회사들의 약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봤더니 일례로 뇌 투과율이 새로 신규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바이오젠이 만든 거나 일라일리가 만든 거보다 훨씬 더 뒤에 나온 후속이 로슈란 여기도 글로벌 빅파마인데 로슈가 만든 치매 치료제보다 그게 낮은 거예요. 뇌 투과율이 높을수록 좋은 건데 뇌 투과율이 예를 들어 ABL 바이오가 기술 수출한 일라일릴 거의 뇌 투과율이 뭐 1.5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하면 그거 8배가 더 좋은 거예요. 경쟁사 로슈가 후속으로 나온 거가. 근데 왜 그렇게 좋은가 봤더니 근데 심지어 부작용을 봤더니 로슈 거가 후속 치료제가 부작용도 일라릴리가 만든 이 키순라라는 치매 치료제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뇌질환 치료제 관련돼서 부작용은 뇌 부종도 있고 뇌출혈도 있어요.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 일라일릴리에서 만든 키순라랑 바이오젠이라는 회사 경쟁사에서 만든 레켐비 요 두 개는 심각한 부작용이 두 자릿수 예를 들어 13%에서 17%대인데 후속 주자인 로슈가 만든 이 뇌질환 치료제 치매 치료제는 부작용이 5%인 거예요. 3분의 1 거의 3분의 1을 줄인 거예요. 엄청나게 줄인 거죠. 거기다가 뇌출혈 부작용 발생 비율도 3% 미만으로 낮춘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은 성분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타겟 항체로 만든 치매 치료제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일라릴리나 그러면 바이오젠이 연구 개발하는 R&D 역량이 떨어질까 봤더니 그게 아니고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항체는 똑같이 썼는데 후속 주자인 로슈는 이 ABL 바이오의 BBB 셔틀을 ABL 바이오 거 쓴 건 아니고 ABL 바이오와 똑같은 형태의 BBB 셔틀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심각한 부작용이 한 자릿수를 급격했고 치료 중단도 급격히 줄어드는 거예요. 뇌출혈이나 뇌부종 같은 부작용도 완전 줄어들었고. 그랬더니 이 뇌투과 셔틀이라는 BBB 셔틀 플랫폼이 퇴행성 뇌질환한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의 문제구나. 왜냐면 부작용 줄이고 뇌투과율 자체가 7, 8배가 차이 나는 우수한 성능을 띠는데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미 검증을 했잖아요. 로슈라는 회사가. 그리고 이미 ABL 바이오가 사노피의 플랫폼으로 들어갔고 글락소스믹스클라인이란 글로벌 빅파마에 들어가면서 3번이나 검증을 한 거예요. 로슈까지. 그래서 일라릴리가 ABL 바이오 거를 플랫폼 어디다 쓰겠다 말하진 않았어요. 지금 재미난 게 우리가 찍고 있는 요 시간대에 ABL 바이오가 기술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거 어떻게 기술 이전했다. 걔네가 일라릴리가 어디에 쓸 건지 추정된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까지 제가 딱 듣고 와서 말씀드렸으면 완벽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라릴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껏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1등으로 FDA 승인받아서 키순라라고 앞으로 엄청나게 이제 치매 치료제를 팔고 있는데 이거 치명적인 심각한 부작용과 이 뇌 투과율이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약점을 갖고 있었는데 ABL 바이오의 플랫폼을 딱 쓰면서 이제는 로슈에 뒤처지지 않는 거죠. 로슈의 이 트론티네맙 이거 관련돼서 부작용 줄이는 것만큼 우리도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B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걸 심각하게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기대감이 이제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랩바디 B가 기존에 소위 말해서 이 약물 전달 플랫폼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뇌 쪽으로만 들어갈 줄 알았는데 뇌가 아니라 다른 장기 지역으로 통과하면서 간이나 비장 등의 타 조직에 약물에 달라붙어서 효과를 떨어뜨리는 걸 막아주는 간 이외의 지역의 약물의 전달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제 일라릴리가 아마 이 치매 치료제의 업그레이드, 부작용을 줄이는 업그레이드 버전에도 쓰이면서 일라릴리가 또 어떤 거를 개발하고 있냐면 바로 이 단백질 관련된 이 RNA, 단백질 유전자 치료제를 6가지의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RNA 그리고 대사질환 치료제가 일종의 비만하고 그런 쪽이거든요. 그쪽 치료제 쪽 개발하는 거에 아마 추가적으로 이 BBB 셔틀이라는 ABL 바이오의 플랫폼을 쓸 거다. 그 기대감이 나오면서 ABL 바이오가 왜냐면 ABL 바이오의 경쟁사는 없어 봤더니 디날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근데 너무 재미난 게 디날리는 ABL 바이오보다 훨씬 더 먼저 주가가
피크를 찍었습니다. 최고점을 찍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자, ABL 바이오는 이제 사노피라는 회사랑 1조 3천억,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는 회사랑 4조 1천억, 이번에 마지막 일라일리랑 3조 8천억의 계약을 맺으면서 총 9조 2천억의 계약을 맺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디날리라는 회사는 ABL 바이오랑 시차를 두고 바이오젠이란 일종의 일라일리의 경쟁사죠. 그리고 일본의 다케다 제약, 그리고 프랑스의 사노피 제약이랑 5조 2천억의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5조 2천억의 계약을 달성하고 나서 디날리 테라피틱스라는 회사가 나스닥에서 15조 6천억까지 갑니다. 주가가. 시가총액이. 근데 ABL 바이오가 9조 2천억 맺었죠. 그럼 우리 이거 산술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ABL 바이오가 맺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랑 사노피랑 일라일리가 바이오젠이나 다케다보다 떨어지는 빅파마가 아니냐, 훨씬 더 큰 회사거든요. 근데 금액은 큰데 ABL 바이오는 최근에 이 플랫폼을 인정받아서 갔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디날리 테라피틱스만큼은 주가가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15조 6천억까지.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왜냐면 ABL 바이오가 최근까지만 해도 계속 5조대였거든요. 근데 이게 10조 딱 간 거예요. 2배 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단순히 비교해도 9조 2천억 계약 맺었는데 5조 2천억짜리 디날리 테라피틱스 15조 6천억보다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술 비교가 되는 거지. 딱 그 비교 모집단이 생긴 거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됐냐? 디날리 테라피틱스랑 ABL 바이오 시총이 역전됐습니다. 근데 그 역전된 격차는 더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 디날리가 지금 여전히 15조 6천억은 아니고 10조대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ABL 바이오는 이제 10조가 됐고, 근데 재미난 건 ABL 바이오가 이제 코스닥에서 4등까지 올랐어요. 엄청나죠? 1등, 2등, 3등이 누구냐고 궁금하잖아요. 네. 자, 1등이 넘사벽이에요. 알테오젠. 거의 30조 돼요. 시총이. 근데 알테오젠은 어디로 가죠? 코스피로 넘어갑니다. 그럼 두 번째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에요. 근데 여기도 에코프로 BM 코스닥으로 넘어가겠대요. 코스피로 넘어가겠대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ABL 바이오랑 에코프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이게 주식하실 때 꼭 추세나 방향성이 너무 중요한 게, 에코프로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서 2차전지 업황이 어려워서 주가가 탄력 있게 못 가고 쉬어가는 국면에 있는 회사고, ABL 바이오는 글로벌 기술 이전, 빅파마 기술 이전 계약이 막 터지면서 확 치고 올라가는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ABL 바이오가 에코프로 시총을 제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언젠지는 모르죠. 시총의 격차가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었거든요.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ABL 바이오 시총이 보이지도 않았죠. 뭐 5분의 1 이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에코프로랑 ABL 바이오 시총이 지금 한 자릿수 때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1등인 알테오젠이랑 에코프로 BM 두 개 회사가 코스피 이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왜냐면 당장 알테오젠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벌써 이미 상장. 에코프로 BM 마찬가지고. 그 두 개 회사가 코스피로 넘어간다? 아, 이거 ABL 바이오 코스닥 대장 되겠구나. 그 생각이 너무 드는 거죠. 근데 ABL 바이오를 코스닥 대장 만드는데 강력하게 져야 할 후보군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로봇 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바로 밑에 있어요. ABL 바이오와 로보틱스의 지금 코스닥 시총 싸움도 너무 재밌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이, 바이오텍 회사들이 기술 이전 할 거야 그런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만 던지다가 실제 계약이 막 4조짜리가 빵빵 터지니까 그게 확 일종의 수급의 쏠림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그냥 보세요. ABL 바이오만 해도 이거 플랫폼이, 그러면 퇴행성 내진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일라일릴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노바티스 있죠. 일라일릴리의 경쟁사, 아까 일라릴리보다 뒤늦게 치매 치료제를 개발해서 일라릴리보다 부작용이 적었다고 했던 로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BMS라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라는 회사도 있고, 사노피가 있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있고, 에비비가 있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퇴행성 내질환 치료제를 BBB 셔틀 플랫폼을 도입을 할 건데, 봤더니 글로벌 퇴행성 내질환 치료제 여태까지 계약 나온 거에 31%를 ABL 바이오가 3분의 1을 싹쓸이한 거예요. 그럼 기왕이면 검증된 ABL 바이오 거 BBB 셔틀 플랫폼 쓰지 않을까? 왜냐? ABL 바이오는 사노피에도 검증받았죠? GSK한테도 검증받았죠? 이번에 일라일릴리한테 검증받으면서 검증이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근데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붕어빵 틀을 이용하는, 거기에 앙금빵을 넣을지 초코를 넣을지 딸기를 넣을지는 노바티스나 일라일리나 BMS나 사노피가 결정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랩바디피 플랫폼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다양한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보면, 아까 디날리라는 회사가 이렇게 또 비난할 수는 있어요.
디날리는 나스닥에 상장했고 ABL 바이오는 국내 코스닥인데 근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국내 코스닥이 예를 들어 와 진짜 무서운 건요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이 응집력 똘똘똘 뭉치는 거에 더 놀란 건 2차전지는 그래도 얼마 안 됐잖아요 기간 2-3년 동안에 확 응집됐잖아요 바이오는요, 야, 내가 바이오 투자한다면서 5년, 10년 그 응집력이요. 어마어마해요. 그 바이오 투자자들만의, 난 죽었다 깨어나도 뭐 10년 동안 예를 들어 HLB나 있잖아요. 그 항암제 개발하는 회사들. 제약회사가 파이프라인 5년, 10년 돼서 FDA 승인 받을 때까지 난 계속 기다릴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투자하는 사람들만의 이 소위 말하는 엄청나게 끈끈한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규로 이제 막 들어오는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이 회사들의 가치를 이제 바이오 개인 투자자들이 보면 거기에 확 그게 2차전지 못지않아. 2차전지보다 어떻게 보면 더 끈끈하고 더 롱텀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보고요. 이제 바이오 회사들 봤잖아요. 이제 글로벌로 기술 이전하는 거. 그러니까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지금 냉정하게 반도체 막 100%, 200% 아니 하이닉스가 지금 거의 250% 올랐잖아요. 그럼 반도체를 여기서 하이닉스를 250%에서 500%갈 확률이랑 바이오 회사들 단기적으로 한 50% 올랐는데 이 회사들이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기술 이전 받는 게 모멘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학회 있죠. 내년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있죠. 1월 달에. 그다음에 뭐 3월 달에 또 항암제 관련된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비비 셔틀 같은 플랫폼이 또 발표하는 거, 임상, 뭐 1상 발표하는 거, 2상 발표하는 거, FDA 승인에 NDA 신청하는 거, 이런 다양한 이렇게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 스케줄이 계속 이제 모멘텀으로 살아있고 남아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고점까지 올라온 거, 심지어 반도체는 250%라고 하면 조선이나 원전이나 방사는 막 400%, 500% 올랐잖아요. 어딘가는 갈아타야 되는데 그 갈아타는 사이즈가 나올 만한 시총 규모가 되는 거는 바이오랑 2차전지 정도밖에 없다. 로봇은 아직 시총이 너무 작거든요. 로봇을 너무 좋아하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급의 어떤 이런 선수나 반도체나 기존에 갖고 있던 조방원에서 수익 많이 나는 것들이 이쪽 바이오 쪽으로 좀 넘어가는 형태가 좀 나올 것 같아서 바이오는 당분간은 뭐 최소한 지금 모멘텀 이게 깨지지 않아가지고 진짜 막말로 예전에 한미약품 기술 이전했다가 반환됐잖아요. 네. 그렇게 최악의 경우가 나오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도 좀 좋을 것 같고 좀 중장기적으로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가 사이즈가 덩어리가 너무 커졌어요. 코스닥은 바이오가 안 가면 갈 수가 없거든요, 주가가.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이나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거래를 많이 하는 거래대금 순위에도 보면요. 그냥 뭐 코스닥은 10개 중에 7개가 그냥 바이오고요. 코스피도 10개 중에 한 3, 4개가 이제 바이오가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초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ABL 바이오도 포함해서 굉장히 좋게 보시는 건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ABL 바이오도. 네네. 3월 4만 원에서 지금 17만 원이니까. 네. 그러면 지금 좀 수익 실현을 해도 좋을지, 혹은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더 들고 가야 될지, 또 신규 투자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 막 3, 4만 원대 산 사람들은 많이 먹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 마음이 편하려면 절반 이상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더 못 가서 정리하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또 이거 썸네일 자극적으로 달까봐 너무 걱정되는데 그러니까 더 못 가서 그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포트폴리오의 비중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 포트폴리오에 난 바이오 20%밖에 없는데 저라면 들고 갈 것 같아 끝까지. 근데 난 포트폴리오에 ABL 바이오 좋다고 해서 한 50% 샀어. 그럼 저는 한 25% 줄일 것 같아요. 절반. 그게 마음 편할 것 같고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신규 투자자.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야, 지금 뭐 역대급 신고가인데 여기서 들어가라고? 근데 여기서 요새 재미난 게 포모 말고 그 내가 피크아웃에 파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대요. 근데 그것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내가 거기에 발을 담궜었어야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발은 안 담그고 그냥 계속 주가 올라가는 것만 보고 내가 담궜으면 내가 피크아웃에 샀겠지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바이오의 장점이 하루에도 변동성을 막 10%씩 주거든요. 오늘 보시면 ABL 바이오가 저가가 한 8% 빠졌다가 고가가 11%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당일에도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시장을 볼 수 있으면 당일에도 한 15%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ABL 바이오가 그랩바디 B 플랫폼이 좋아서 추가 기술 이전 받는다고 해도 바이오란 회사의 특성상 변동성이 크다. 그럼 우리는 이 변동성 구간을 최대한 이용하자. 그래서 기계적으로 설정을 해두시는 거죠. 나는 ABL 바이오가 장기적으로는 시총이
지금 이제 10조 찍었으니까 디날리 테라퓨틱스만큼은 갈 거야. 그럼 15조로 보면 앞으로도 50% 성장에 여러 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디날리 시총만큼만 간다고 보면 그러면 변동성 큰 구간에서 내가 생각했던 거는 예를 들어 시총 15조인데 10조에서 한 7조 빠졌어. 그러면 또 조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9조 가까이 올랐어. 그러면 또 조금 정리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주가 고점이지만 고점인 걸 계속 유지하는 상황이 아니고 언제는 주가는 변동성 때문에 빠질 수 있으니까 빠질 때를 잘 기다렸다가 ABL 바이오 같은 거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코스닥 대장주까지 간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ABL 바이오에 대한 평가 가치를 약간 반신반의 하더라도 코스닥 시장에 사는 ETF 있잖아요. 네. 코스닥 150 ETF,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그러면 1등인 ABL 바이오를 가장 많이 담지 않을까요? 만약에 1등 간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신규 투자자도 조정의 기회를 잘 기다렸다가 진입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항상 기본적으로 분할.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사더라도 최소한 1,000만 원을 한 5번 이상 나눠서 내가 1억을 사더라도 1억 정도 산다고 하면 예를 들어 한 10번 정도 나눠서 그렇게 분할로 사는 전략 나쁘지 않고 기존에 갖고 있으신 분들 중에 비중이 적다고 하면 저는 이게 추가적인 어떤 기술 이전 계약이나 최소한 경쟁사인 디날리 테라퓨틱스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증권사 목표가는 19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저는 추가적으로 그 증권사 말고 다른 증권사 업데이트가 안 된 증권사는 ABL 바이오가 갖고 있는 그랩바디 B라는 플랫폼의 가치를 쫙 한번 나래비 세어봤더니 가장 보수적으로 본 데가 그 그랩바디 B 플랫폼의 가치만 5조, 가장 많이 본 데는 7조까지 본 데가 있더라고요. 7조. 그럼 지금 ABL 바이오의 시총이 9조 조금 넘는데 그랩바디 B 플랫폼만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9조짜리 시총에서 7조의 그랩바디 B 플랫폼을 빼면 2조 남죠. 그럼 ABL 바이오는 담도암 임상 이상 지금 진행하는 파이프라인이 있고 위암 치료제 쪽으로 이중항체 개발한 또 플랫폼이 있고 BMS랑 BMS의 옵디보란 치료제랑 캐모란 치료제랑 세 가지를 병용요법으로 위암, 허투, 항체 타겟으로 음성위암 치료제 하는 게 또 있고 유한양의 기술 이전한 지금 ABL104나 ABL105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이런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다 합쳐서 2조밖에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당장 담도하는 ABL301만 이제 내년 상반기에 여기로부터 사노피로부터 마일스톤 들어오는 것만 600억이거든요. 이거 컴패스 테라피틱스의 공동 개발하는 거 1분기에 이것도 그 임상에 대한 결과가 또 나오고요. 그러면 보통은 이런 거 그 파이프라인 임상 1상에서 2상 넘어가는 거 당연히 조 단위의 가치를 주는 게 맞죠. 그럼 이 지금 진행하는 추가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2조밖에 안 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 각각의 1조가 다 넘는 파이프라인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번 앞으로 나올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더 보자. 그래서 지금 업데이트 안 된 증권사 목표가가 계속 좀 상향 조정돼서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20만 원 이상의 목표가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다 수익권이거든요. 52주 신고가면 네. 모두가 해피한 상황인데 이거를 동시에 야 이제 나 수익 났어 ABL 바이오 지긋지긋하다 다 팔아 제끼자 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삼성전자랑은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야 5년 기다렸어. 야 구조대 언제 와? 9만 구조대 언제 와? 10만 구조대 언제 와서 오니까 야 나 진짜 지긋지긋하다 5년 기다렸다가 파는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삼성전자만큼 ABL 바이오는 5년 기다리게 하지도 않았고 그 와중에도 엄청나게 변동성을 가지면서 수익도 줬다가 수익을 뺏었다가 줬다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슈팅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있죠. 단기간에 덩어리가 너무 커졌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10조짜리 이제 여기서 더 올리려면 투입되는 자금 단위가 달라지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보다는 외국이나 기관 투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최근 ABL 바이오의 수급을 보시면 나쁘지 않아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최대 제약사인 미국의 일라이 릴리가 단순히 뭐 기술을 돈 주고 산 거에 그치지 않고 3조 8조 원의 기술 수출을 한 데 이어서 지분 투자까지 받는 호재가 겹쳤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225억 정도. 이제 금액으로 보면 225억 얼마나 하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저도 금액 자체가 좀 아쉽긴 해요.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파마가 국내 바이오텍에 지분 투자를 했다? 최초거든요. 국내 최초인가요, 이게? 최초입니다. 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알테오젠의 리가캠은 빅파마한테 지분 투자를 받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ABL 바이오가 최초고, 그럼 이거 어떤 의미냐? 일라이 릴리가 ABL 바이오를 완전한, 어떻게 보면 뭐 자회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완전한 파트너십으로 인정을 한 거고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ABL 바이오의 이 뇌투가 플랫폼, BBB 셔틀 플랫폼을 일라이 릴리의 핵심 임상 파이프라인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면서 그 성과 나오는 거를 공유하겠다는 거거든요. 일라이 릴리가 ABL 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을 모두 사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BBB 셔틀 플랫폼을 사간 거잖아요. 그러면 일라이 릴리가 ABL 바이오가 갖고 있는 다른 파이프라인,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ABL 바이오는 지금 가장 빠른 거는 담도암이라고 하는 담도암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임상 2상 진입 중이에요. 임상 2상. 그래서 담도암 임상 2상 최종 결과값이 이 OS라는 거는 객관적 반응률이고 이거는 PFS라는 거는 생존율, 그거에 대한 거고, 그거를 담도암 치료제를 FDA 가속 승인 신청한다고 해요. 내년에. 그럼 이게 가장 빠를 거고, 그 다음에 이중항체로 적용하는 위암 치료제 ABL111 있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옵디보랑 케모란 치료제랑 3자 병용요법으로 쓰는 건데, 음성 위암으로. 요것도 1비상 관련돼서 내년에 미국 결과 발표가 나온다고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기대감 큰 게 이 BMS 브리스톨 마이너스 스킵이 기술 이전 우선 협상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이전 우선 협상권 괜히 체결한 게 아니겠죠. 심지어 아스텔라스라는 경쟁사의 빌로이라는 약물보다 데이터가 좋아요. 임상 데이터가. 그럼 이런 거. 유한양의 기술 이전한 ABL104나 ABL105도 이중항체로 지금 내년에 기술 이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런 것들에 대한 성과도 일라이 릴리가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하고 지분 투자를 한 성격으로 보이고, 얼마든지 일라이 릴리는 미국 시장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제약사입니다. 주가도 계속 우상향해. 네, 우상향이야. 사람들이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 만드는 회사가 전체 제약회사, 글로벌 제약회사 중에 1등으로 착각하시는데 아니고요. 노보노디스크 한때 잠깐 1등 했었고요. 일라이 릴리가 압도적인 1등입니다, 지금. 전체 세계에 있는 제약회사 중에 가장 시가총액 큰 게 일라이 릴리거든요. 국가로 치면 저 미국 같은 거. 그렇죠. 정확합니다. 저 미국, 일본, 독일 다 안 됐어요. 미국한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럼 그 일라이 릴리가 왜 ABL 바이오에 225억을 투자를 했을까요? 심지어 너무 또 재미난 거 얘기해드릴게요. 일라이 릴리는 이미 이 BBB 셔틀이라는 플랫폼을 샹가모라는 회사 거, 퀴노토라는 회사 거를 도입을 했어요. 근데 미심쩍은 거죠, 얘네 거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ABL 바이오의 BBB 셔틀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일라이 릴리가 이 BBB 셔틀 플랫폼에 대해서 두 군데서나 도입을 했는데 빠꿈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BL 바이오의 BBB 셔틀을 도입했다? 거기다가 225억의 지분 투자를 했다? 이거는 일라이 릴리가 ABL 바이오를 진짜 진정한 파트너로 이거 우리 함께 쭉 가자. 이거 이 BBB 셔틀 플랫폼 단순히 퇴행성 뇌질환에만 적용하지 말고 우리가 차세대로 이 단백질 유전자 치료제 RNA 이거 엄청나게 일라이 릴리가 6개의 파이프라인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 확장하는데 ABL 바이오 너네 플랫폼 도움이 필요해. 이거 다중 타겟,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퇴행성 뇌질환 말고 이 단백질 그리고 대사질환 치료제, 심지어 이 비만 중에 차세대 비만 치료제, 근육 감소, 근감소 안 되는 거, 그것까지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일라이 릴리가 비만 치료제 개발합니다. 비만 치료제 지금 있잖아요, 일라이 릴리. 네. 노보노디스크랑 양대 산맥이잖아요. 위고비랑 젯바운드. 네. 마운저로,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일라이 릴리 입장에서도 심지어 한국의 한미약품도 근육 안 빠지는 비만 치료제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 임상 3상 이제 막 한다고 하니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세계 최대의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가 지분 투자까지 ABL 바이오에 했다는 거는 이제 ABL 바이오가 단순히 기술 수출 하나 잘 돼가지고 그냥 테마주처럼 잠깐 올랐다 떨어진 이제 그런 주식의 성격은 아니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건가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빅바이오텍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30조 이상 되는 사이즈가 나오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이제 알테오젠 딱 하나밖에 없다면 알테오젠도 30조가 안 됐죠. 29조니까. 근데 이제 ABL 바이오 10조, 리가켄 바이오 6조 이런 회사들이 이제 30조, 50조로 쭉쭉 커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저는 ABL 바이오 여기서 추가적으로 BBB 셔틀 플랫폼 그랩바디 B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 계약 하나 또 터진다? 그럼 이거 15조 20조 가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시총이. 좋습니다. 그럼 또 이제 ABL 바이오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또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나라 하면은 또 이제 알테오젠, 네네. 뭐 리가켄 바이오 여러 네네네.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있는데 다른 지금 주목할 만한 좀 네. 이슈가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 주셔가지고. 자, 요거 일단 최근에 그러면 바이오 회사들의 수급이 어떠냐. 요거는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리가켄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도 그냥 조용히 17만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은 샀다 팔았다 해요. 근데 최근에 장기성 물량, 보험이나 투신이나 연기금 사모펀드 쪽에서 조금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 지금 기관이 엄청나게 삽니다. 투신이 2거래일 제외하고 계속 사고 있고요. 연기금도 2거래일 제외하고 한 달 내내 빨간 게 사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사고 있고요. 사모펀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알테오젠 이제 코스피로 넘어갈 거니까 치열하게 전 이제 코스닥 상위권 시총 상위 쪽에 아주 재미난 싸움 ABL 바이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그거에 견줄 만한 회사가 리가켄 바이오. 너무 속상한 게 전 리가켄 바이오를 제일 좋아하는데 리가켄 바이오가 많이 올랐어요. 한 1월달 저점 대비해서 한 50% 올랐어요. 자, ABL 바이오 아까 말씀드린 400% 올랐죠? 맞아요. 그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오른 알테오젠, 작년 300% 넘게 올랐는데 작년에 300% 넘게 오른 알테오젠도 올해 들어서 거의 60% 넘게 올랐거든요. 근데 리가켄 바이오 안 오른 건 아닌데 왜 그렇게 리가켄 바이오만 ABL 바이오냐 알테오젠보다 소외됐냐. 아까 ABL 바이오가 9조 2천억의 총 빅파마랑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는데 3개의 빅파마랑 9조 2천억을 맺은 거고요. 리가켄 바이오는 9개의 빅파마랑 9조 3천억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같은 구조의 계약의 어떤 건수로 보면 리가캠이 더 많은 거죠. 리가켄 바이오가. 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를 여전히 저는 가장 유망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리가켄 바이오는 일단은 ABL 바이오만큼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ADC라고 하는 올해 가장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장 기술 이전 많이 하고 가장 돈 많이 투자한 데가 이 ADC라고 하는 항체 약물 접합체거든요. 항체 약물 접합체는 암 치료제, 항암제 단독 요법으로도 이 항체 약물 접합체를 쓰고 다른 치료제 있는 거랑 같이 병용하는 요법으로도 치료제로 쓰고 다양한 치료제로 쓰이는데 항암제를 개발하다 보니까 기존 항암제가 잘 안 듣는 내성 환자라고 하거든요. 내성 환자에도 항체 약물 접합체 ADC가 엄청나게 효과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가 항체 약물 접합체로는 탑티어인 거예요. ADC로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글로벌로도. 최근에 ADC 항체 약물 접합체 관련돼서 매년 상을 주는데 리가켄 바이오의 항체 약물 접합체가 7년 연속으로 항체 약물 접합체 상을 받았어요. 네. 그럼 기술력만큼은 정말 대단하다. 그죠. 그리고 그 리가켄 바이오의 항체 약물 접합체 플랫폼을 이용한 임상 후보 물질이 6개 중에 2개가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2개 중에 하나가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접합체로는 우리나라 1등을 넘어서 세계 1등으로 완전하게 그걸 인정을 받았고, 네. 그럼 얘네가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어떠냐? 항암제끼리의 지금 개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데, 근데 그 항암제가 병용요법으로 이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ADC를 도입을 하면서 이 면역 항암제와 기존의 화학 머리털 빠지고 막 구토하고 막 환자들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환자들 항암제 시장이 완전히 재편되는 거예요. 화학요법에서 ADC랑 항체약물 접합체랑 면역항암제, ADC랑 화학요법이랑 병용해서 항암제 시장 완전 재편돼가지고 이제는 항체약물 접합체 ADC를 치료제가 1차 치료제 있고 2차 치료제 있고 3차 치료제 있잖아요. 그냥 요 끝단계 1차 치료제가 40%라면 3차 치료제는 10% 15% 쓸까 말까인데 3차 치료제 쪽만 쓰던 게 이제 1차 치료제까지 넘은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전이성 환자 초기 단계 1차 치료제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님, 그러면은 ABL 바이오도 그렇고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이 지금 대장이니까 지금 다들 좋게 보시는 건데, 저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지금 내가 1억 원이 있다면, 1억이 있다면 반도체도 사야 되고, 지금 AI 로봇도 사야 될 게 많잖아요. 포트폴리오로 바이오의 몇 % 비중을 실으면 좋을지, 그리고 그 바이오 중에
이런 종목 선정은 좀 어떻게 하면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네.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지 좀 뭐 조언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는 일단 지금 100% 중에 바이오는 무조건 30% 이상 담을 것 같아요. 100 중에 30. 네. 1억이면 3천 이상은 바이오. 네네네.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하면 40%까지도 저는 그럼 바이오를 30% 정도, 40% 많게는 공격적으로 잡는다고 하면 이제 ABL 바이오만 몰빵을 할지 그쵸. 네.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래도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거는 말씀하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 30% 비중을 담는다고 하면 30% 중에 절반은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을 골고루 ABL 바이오 파이프라인 다르고 알테오젠 파이프라인 다르고 리가켄 파이프라인 달라요. 다 달라요. 네. 그런데다가 ABL 바이오가 계약 맺은 데는 머크죠. 그리고 ABL 바이오가 계약 맺은 데는 일라이 릴리하고 사노피, 글락소스믹스클라인이죠. 근데 리가켄 바이오가 계약 맺은 데는 또 다르죠. 얀센, 오노약품, 뭐 다케다 제약, 뭐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알테오젠 맺은 데는 머크잖아요. 다 달라요, 파이프라인이. 심지어 계약 맺는 빅파워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회사 골고루 그냥 야 그것도 어렵다. 그럼 그냥 응달책방이 좀 이런 ETF 운용사한테 좀 협찬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정상인데 바이오 ETF 중에 공격적으로 액티브라는 건 시장의 지수, 패시브를 따라가지 않고 펀드 매니저 재량에 따라 바이오 회사를 공격적으로 담는 ETF가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만든 ETF가 바이오 ETF 중에 가장 코액티브라는 그 상품명일 거예요. 코액티브 바이오 헬스케어인가 그래. 찾아보시면 딱 나와요. 그럼 거기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 종목에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가장 많이 있는 ETF. 그거 한 개밖에 없더라고. 아마 콜렉티브 바이오 헬스케어 맞을 거예요. 그거 ETF 저는 계속 사서 모을 것 같아요. 퇴직연금이랑 ISA 계좌, 연금저축. 그럼 거기에 그 ETF 사면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사는 거니까. 근데 나 제약회사 직원인데? 나 알테오젠보다 난 리가켄 바이오 더 잘하는데? 그러면 그분은 리가켄 바이오 몰빵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가 많이 담은 ETF 또는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똑같이 ETF처럼 사고 안 끝났습니다. 나머지 15%, 30% 중에 15% 그거 사고 나머지 15%는 뭘 사냐. 네. 제약회사 중에 파이프라인 말고 네. 그냥 돈 잘 버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우리나라 최초로 FDA 승인받은 약 유한양행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 한때 유한양행 반짝했는데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막 난리 나니까 알테오젠 난리 나고 심지어 뭐 올릭스 이런 후발주자까지 난리 나니까 요새는 또 막 비만 치료제 해가지고 뭐 펩트론, D&D 파마텍 이런 회사만 오르잖아요. 그런 회사 너무 불안하잖아요. 비만 치료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펩트론이 대박 날지 D&D 파마텍이 대박 날지 요새는 또 어디 나오냐면 뭐 일동작하고 일양약품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박 날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가장 큰 제약회사 한미약품이 차세대 비만 치료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미약품 투자하면 맘 편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가서 한미약품 얘기했더니 최근에 한미약품 또 주가 빡 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 너무 경쟁 치열한데 경쟁 치열하지 않은 쪽에 실제 항암제 엄청나게 팔아서 대박난 회사가 유한양행이거든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이제 막 시작 단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블록버스터 1조짜리 매출 나는 제약회사 항상 후보군 1, 2로 나오는 게 유한양행이거든요. 그럼 하나 회사는 어딜까요? 한미약품은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되고요. SK 바이오팜입니다. 엄청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한양행보다 경쟁이 조금 더 덜 치열한 유한양행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도 글로벌 빅파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한양행이 생각 잘한 게 이거 우리 단일 치료제, 단독요법으로 들어가지 말고 다른 치료제랑 병용으로 하자. 그래서 병용으로도 엄청나게 렉나자가 많이 써요. 그래서 렉나자 어디랑 같이 쓰이죠? 얀센이랑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이랑 병용법을 쓰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게 엄청나게 잘 팔려 폭증했어요. 근데 이거 못지않게 항암 치료제는 아닌데 유한양행의 렉나자만큼 내후년 정도 되면 1조 매출 찍는 약이 있다며 그게 봤더니 미국에서 6천억, 7천억씩 파는 약이 있었던 거예요. 네. 바로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풀이라는 발작 간질 치료제, 뇌전증이라고 하죠.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가 미국에서만 6천억씩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나왔냐면 SK 바이오팜이 유한양행의 렉나자라는 비소세포 치료제를 제치고 먼저 우리나라 최초
1조 블록버스터가 될 거다. 근데 저는 그쪽이 현실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요. 왜냐면 첫 번째는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린이라는 약은 기존의 발작 중에 부분 발작에만 쓰인 거예요. 부분 발작. 전체 전신 발작이 아니고. 근데 부분 발작은 전체 발작 시작 중에 아주 작은 15% 20%. 근데 부분 발작 시장에서 1등 했어요. 그리고 성인 대상으로만 발작 시장에서 진출을 한 거예요, 얘네가. 그래서 당장 올해 말부터 청소년하고 소아, 유아 그 시장을 진출해요. 성장 가능성이 네. 남아있다. 네. 훨씬 큰 시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발작을 우리 약도 먹기 좋게 마시는 거 있고 깨물어 먹는 약 있고 있잖아요. 그 경구형 현타액이라고 하는데 경구형 현타액으로 새로 또 약을 만들어요. 이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린이라는 약을. 그랬더니 SK 바이오팜이 아무도 주목 안 하는데 최근에 조금 올라왔어요. 아주 찔끔 올라왔어요. 왜냐면 덩치가 크거든요. SK 바이오팜은 9조짜리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돈 잘 버는 회사도 있거든요. 네. SK 바이오팜, 심지어 SK 바이오팜을 지금 최태원 회장의 딸이 본부장으로 가 있거든요. 근데 그 최태원 회장 딸 최윤정 그 지금 부사장일 거예요. 부사장이 프로필을 보니까 뇌 쪽에 빠꿈이에요. 하버드대 뭐 뇌과학 연구소 출신이고 막 이래요. 공부를 많이 했군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SK 바이오팜 안 밀어줄 거예요. 저는 당연히 밀어줄 것 같거든요. 지금 그리고 현재 대표님이 SK 유튜브 그 가끔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인데 이동훈 센터장님이라고 SK 그룹에서 바이오로 총괄 투자 책임하셨던 분이에요. 굉장히 그 역량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지금 SK 바이오팜 대표이사거든요. 저는 그 대표이사 그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 모든 온 우주의 기운이 SK 바이오팜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너무 ABL 바이오, 알테오젠, 뭐 올릭스 이런 뭐 바이오텍 회사만 그냥 막 거기다 비만 치료제까지 난리 나니까 SK 바이오팜은 아예 그냥 보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머지 15%는 이게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 유한양행이나 SK 바이오팜 같은 회사를 담아두시면 안정적이다. 그리고 SK 바이오팜은 저는 정말 빠르면 내년 말 정도에 그냥 1조 블록버스터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매출이요 50%씩 성장하는 회사예요. 제약바이오 회사 중에 매출 50% 성장하는 회사 5손가락에 꼽을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 절반, 아까 말씀드린 지금의 가장 핫한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절반 딱 그렇게 나눠서 투자하시면 포트폴리오가 안 겹치니까 완벽한 바이오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딱 지금 시점에는 100% 비중 중에 30% 정도는 바이오에 좀 공격적으로 담을 때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을 정말 분석을 해주시는 거 보면 평소에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웅달 책방 유튜브도 좋지만 대표님한테 좀 직접 좀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좀 듣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한 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매일매일 시장이랑 소통하려고 그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구독 모델 오시면 제가 매일매일 A4 용지로 한 7, 8페이지로 잘 정리해서 그날 시황, 외국인 기관 수급, 꼭 보셔야 될 산업, 그리고 핵심 5개 기업 이렇게 정리해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요. 그게 글로 보는 게 불편하시는 분들, 연세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거를 이제 일주일로 딱 종합해서 영상으로도 찍어서도 올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당연히 유튜브랑 겹치지 않게 유튜브에 올리지 않는 업종이랑 기업을 제가 한 주에 업종 1개에서 2개, 기업 한 3개에서 한 5개 정도 선정해서 매주 올려드려요. 주간 트렌드라고 해서. 그래서 다행히도 뭐 규모가 크진 않지만 저희 구독 모델 들으시는 분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탈률이 한 2%? 2, 3%밖에 안 될 정도로 상당히 탄탄하게 커뮤니티를 형성되고 있고, 요 커뮤니티가 잘 커지면 그분들하고 같이 투자 스터디도 하고 탐방도 다니고 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외부 활동 많이 하는데 외부 활동 최대한 줄여서 정기적으로 라이브도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만나 뵐 거니까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제가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오프라인으로 강연회를 하거든요. 11월 달에는 다른 분하고 강연회 하고 12월 달에는 최초로 단독 강연회 하니까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실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 신청해 주시면 저하고 와서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그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 AI 로봇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 얘기해 주시면 로보티즈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1년 최저가가 16,000원이었는데 현재 22만 원입니다. 네. 14배가 올랐거든요. 네. 로보티즈 왜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건가요? 일단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 중에 투자할 만한 그 풀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는 로봇 회사들
다 적자라고 하는데 돈 버는 회사 없나 찾아봤더니 실제 로봇 회사 중에 돈 버는 회사 중에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있었고, 세 번째는 야, 로봇 회사 중에 그러면 글로벌 로봇 회사, 글로벌로 휴머노이드, 앞으로 다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바뀔 건데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회사 없어? 아니면 휴머노이드에 부품이라도 납품하는 회사 없어? 봤더니 실제 휴머노이드, 글로벌 휴머노이드에 납품하는 회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너무 그게 심한 거예요. 이 소위 말하는, 저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경영자와 근로자는 양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뭐 절대 뭐 경영자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뭐 이사님도 사람을 써보시는 입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고용해보고, 저도 직원을 고용해봐서 알지만, 저도 근로자 입장에서도 일해보고,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일해보면 입장 차이가 있는 건데, 너무 그 소위 말하는 강성노조, 그게 이제 심하다 보니까, 근데 심지어 모르겠어요.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를 비판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이제 아주 이게 로봇 회사들의 트리거가 됐죠. 그러니까 너무 이 인건비 문제, 그리고 심지어 인건비 관련된 여러 가지 불평불만의 목소리, 그게 또 과해져서 경영자가 이럴 거면 다 로봇으로 대체해야지, 이럴 거면 다 해외에 그냥 공장 짓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야기됐고, 그리고 노동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 문제로 확산됐잖아요. 근데 그게 뭐 해소될 국면은 안 보이고, 서로 조금 이렇게 타협을 하면 좋은데 각자 자기 그 이권 얘기만 하니까, 뭐 경영자 편드는 거 전혀 아닌데요. 그게 너무, 그러니까 양극화, 그런 게 사회적인 그런 인권 문제 관련돼서 그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사람 쓰기 겁나고, 사람 쓰면 너무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냥 다 로봇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고, 당장 현대차의 그 조지아 메타플랜트 공장 가면요, 지금 울산 공장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인력으로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10분의 1도 안 되는 인력으로 돌아가고 있대, 미국에서는. 그럼 그거 뭘로 대체할까? 로봇이랑 자동화 설비거든요. 그만큼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노란 봉투법이 촉발한 것 같아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엔비디아 젠슨왕이 언급한 피지컬 AI, 물리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AI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얼마나 많은 테스트 베드로 구현할 거냐의 최적화 모델이 로봇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실제 진짜 이제 로보티즈의 김병수 대표님이 하셨어요. 어제 로봇의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이 바로 피지컬 AI다. 이제는 우리는 단순히 액추에이터란 로봇 부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을 통한 하드웨어 데이터를 만들어 파는 세대를 강조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피지컬 AI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 부족이에요. 이거 진짜 따끈따끈한 어제 나온 기사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시각이나 언어 데이터는 넘쳐나지만 액션 데이터는 없다. 액션 데이터가 바로 하드웨어 데이터라는 거예요. 하드웨어 데이터. 그 소프트웨어, 그 계속 뭐 인공지능 챗GPT 이 다 LLM이라고 하는 거대 언어 모델 다 이거 그냥 그런 데이터거든요. 소프트 데이터거든요. 김병수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가 운전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왜? 로봇은 실제 환경에서 수행하는 실제 움직임과 실제 행동 데이터를 모으면서 로봇이 피지컬 AI의 완성도를 결정짓는다고 했어요. 저는 이 회사가 앞으로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겠구나. 그래서 로보티즈가 발빠르게 우리는 피지컬 AI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미 지난 8월 달부터 데이터 팩토리 1단계를 운영했다. 로봇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 가공하는 곳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응집돼서 10배 넘는 주가 상승으로 나온 거고요. 로보티즈는 시총이 1조도 안 되는 회사에서 이제 막 올라서 3조대거든요. 자, 그러면 로보티즈는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휴머노이드 회사들의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휴머노이드 잘 만든다고 하는 테슬라의 옵티머스에도 시제품을 납품한 이력이 있고, 최근에 기사 나온 거는 우리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있는 가장 최신 휴머노이드 뉴 아틀라스에도 일부 부품에 최근 주문 오더가 막 들어오고 있어. 왜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 계열사잖아요. 네. 그럼 현대차 중에 현대 모비스가 그 정도 로봇 부품 우리도 만들 수 있어. 현대 모비스 우리 최고의 자동차 부품 회사고, 우리도 연구개발 R&D 인력 다 있고 제조업 우리가 최강인데 우리 액추에이터 지금 우리 다 만들 거야 당장, 그랬거든요. 현대 모비스가 저기 컨퍼런스 콜에서. 근데 그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들어가는 물량도
로보티즈가 상당 부분 담당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가장 최신 모델이 이 뉴 아틀라스인데 여기에 지금 최근 주문량 증가한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좀 현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중국의 유니트리가 이제 시가총액 거의 10조 목표로 이제 상장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유니트리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니트리 로봇이. 네. 이번에 로보월드에서 유니트리 로봇 이제 2대 갖다 놓고 2대 로봇끼리 복싱시키고 백덤블링하고 막 그게 이제 영상에 막 나왔는데 그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는데 그 유니트리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당연히 중국 거 쓸 줄 알았는데 물론 중국 거도 쓰는데 이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가 유니트리 거에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과 견줄 만한 로봇 회사 우리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중국을 보는데 그 중국 탑2 로봇 회사에도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를 쓴다는 거는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가 글로벌로 기술력을 검증을 받았구나. 앞으로 차체적으로 중국 거 갖다 쓰는 게 훨씬 빠를 텐데 왜냐면 로보티즈 액추에이터는 물류비 들죠. 수입해야 되죠. 로보티즈가 중국에 공장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도 로보티즈 액추에이터를 쓴다는 거는 상당히 기술력이 있고 그런 측면을 보면 엄청난 확장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로봇 회사들로 추려졌고 로봇이 가격이 너무 비쌌는데 유니트리가 만든 로봇이요 3천만 원대래요. 그러니까 엄청 싼 거죠. 그러니까 유니트리 로봇 갖다 쓰든 이제 앞으로 테슬라 또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 6, 7천만 원대까지 떨어뜨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6, 7천만 원대 떨어뜨리면 아무 어떻게 보면 노이즈 없이 잡음 없이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로봇이 1년만 돌리면 벌써 이 로봇 투자한 거 본전을 뽑고도 남잖아요. 그러면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 택배 쿠팡 가면은 막 네. 엄청나게 택배 물건 무겁게 네. 부상되니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뭐 네. 그런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 뽑으면은 한 1년 뭐 월급 뽑고도 남죠, 1년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가장 지금 발빠르게 지금 물류 쪽으로 엄청나게 지금 로봇이 쓰이고 있어요. 어허. 이미 아마존이 디지트라는 로봇을 얘기하신 무거운 거 들고 나르고 옮기고 컨베이어 벨트에 실고 이걸 이미 하고 있고요. 아마존 디지트만 하냐? 다른 뭐 엔트로피라는 회사라든지 엑스원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들도 다 추가적으로 물류 도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우리나라 로봇 회사만 해도 지금 CJ 대한통운에서 로봇 도입해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한화그룹이 자체적으로 한화 로보틱스가 그런 물류 쪽 하려고 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협동 로봇 중에 일부는 물류회사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 물류회사는 얘기하신 대로 상당히 힘든 일종의 3D에 가까운 무거운 거 들고 나르고 이동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단순 노동 작업이 다 로봇으로 좀 대체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게 투자하는 게 내가 투자한 거 대비 회수하는 거 ROI라고 하는데 ROI가 더 높죠 사람보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 대체되는 수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 젠슨왕이 야 로봇 테스트베드로는 최고야. 우리가 로봇 전용 소프트웨어 제공해 줄게. 로봇 전용 제슨토르라는 플랫폼 제슨토르라는 소프트웨어 제공해 줄게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가장 빠르게 이제 휴머노이드가 커지면 일상이나 산업 현장에서 인간 수준의 통합 지능이라고 하거든요. HLI HLRI를 구현하는데 국내 로봇 기업들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 같고 정부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연합체를 만들었거든요. 금액 자체는 뭐 너무나 다른 나라나 미국의 특정 기업 수준도 안 되는 수준의 돈이지만 휴머노이드 연합체라고 이렇게 묶어놓은 것만으로도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대. 로봇 회사 관계자분들 만나보면 쫙 묶어놨어요. 소프트웨어 누가 담당하고 하드웨어 누가 담당하고 플랫폼 누가 담당하고 거기 유통은 누가 하고 어플리케이션 적용처별 그거 쫙 분류해가지고 대놨는데 그게 나온 지 4,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액션 플랜이 막 나오겠죠.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대표님 그럼 또 말씀 들어보면 야 로보티즈 정말 미래가 밝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니 1년에 14배 올랐으면 올라도 너무 올랐다. 네네네. 이거 좀 불안하다는 의견이 있고 저도 좀 동의가 돼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지금 시점에 16,000원에서 지금 22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일부 이익 실현을 해도 좋을 타이밍으로 보시는지 또 신규 매수 관점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6,000원에 들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한 4, 5만 원 되면 팔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1분 있겠죠. 네. 일부 있다고 하면 16,000원 갖고 계신 분이 14배 드셨으면 팔아야죠. 그분이 막 30배, 50배 먹으려고 하는 건 너무 욕심인 것 같고.
애매하게 막 10만 원대 사신 분들, 2배 먹으신 분들, 그분들도 아까 똑같아요. ABL 바이오랑 절반 이상 파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10만 원대 사서 한 2배 정도 드셨어도 네. 됐어도 네. 절반 이상은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더 올라갈 거라고 네. 미래를 좋게 보지만 그래도 네네. 지금 시점에 좀 네. 일부 이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 네네. 음. 근데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앞으로 이제 로봇 시대에 살 건데 내 자녀를 위해 미리 투자해 준다? 저는 그러면 진짜 5년, 10년 그림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보는 네. 장기 투자일 경우에는 뭐 안 파셔도 되지만 네. 뭐 이제 수익 매매나 아니면 뭐 여기 또 쓸 돈이 있다거나 네. 아니면 내가 뭐 평가이익으로만은 살 수는 없다. 그런 분들은 지금 좀 절반은 매도하는 게 좋겠다. 이사님도 아시겠지만 어떤 업종이 뜨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업종이 핫해지잖아요. 관련된 ETF가 막 미친 듯이 생겨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막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우리 방산 ETF 순 자산 총액이 2조가 돌파했어요. 3조 돌파했어요. 그런 얘기가 막 나와요. 네. 그리고 지나가다가 막 방산 얘기하는 게 막 들려요. 막. 네.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 주식 얘기하는 사람 생각보다 아직 많지 않더라고. 아직까지도. 전 사람들 무슨 얘기하는지 진짜 열심히 귀담아 듣거든요. 지하철 타도 그렇고 커피숍 가도 그렇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주식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고요. 그럼 무슨 얘기 많이 하냐 보면 그래도 주식보다는 비트코인 얘기 더 많이 해요. 요즘 또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연령대 있으신 분들도 비트코인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일단 주식 얘기 생각하는 것처럼 코로나 때 보시면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코로나에 잘 생각해보세요. 코로나 때. 주식 부동산 막 빠질 때 기억나는 게 네. 저기 와이프랑 방이동에 고기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30대, 20대 후반인 것 같아요. 그 초년생 삼성 쪽 들어가신 분인 것 같은데 그 남자분이 후배 여자 대학생 2명한테 주식 강의를 하면서 현대자동차랑 뭐 삼성이랑 이런 거 지금 사모아야 된다. 이게 뭐 현금에서 현금 녹는다. 그러고 나서 기분이 쎄했는데 몇 달 뒤에 이제 무너졌죠. 버블. 무너졌죠. 그러니까 그런 약간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자, 그럼 로봇은 어떠냐? 안타깝게도 로봇 관련된 ETF를 만들긴 만들어요. 그럼 뭐에 갖다 붙이냐면요. AI 로봇 ETF. 글로벌 인프라 플러스 로봇 ETF. AI 하드웨어 ETF.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로봇을 몇 개 종목을 끼겨 넣거든요. 로보티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거. 그냥 딱 우리나라 로봇 밸류체인 ETF. 우리나라 그냥 로봇 핵심 기업 ETF. 저는 그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거 만드는 데도 없고 관심도 없잖아요. 다 얘기하는 게, 야,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이 뭐 기술력이 얼마나 돼.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 매출도 없잖아. 적자잖아. 올 믿고 투자해. 아니, 뭐, 그럼 그렇게 따지면 정말 초창기에 이제야 막 바이오 막 빅바이오텍 해가지고 막 일라일리의 기술 인정한다고 막 얘기하지. 우리나라 불과 뭐 2015년, 16년만 해도 한미약품 그 대장인 시총 30조짜리 한미약품이 빅파마의 기술 이전은 됐다가 반환됐잖아요. 그리고 맨 뭐 시가총액 6조짜리 막 HLB 뭐 맨날 그 뭐 간암 치료제 리부세라님 뭐 임상한다고 해도 계속 실패하잖아요. 3번 연속 계속 실패하잖아요. 그럼 2차 전지는 뭐 처음부터 뭐 몇천억씩 2차 전지 줄곧 적자였다가 23년도, 24년도에 빵 터졌다가 25년도에 잠깐 꺾인 거잖아요. 좀 어려운 구간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반도체는 뭐 계속 삼성전자가 태어나자부터 뭐 매출이 1조 찍고 영업이 1조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로봇은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치면 이제 막 엉금엉금 기다가 이제 서서 걸을락 말락하는 그 정도 수준 아닐까요, 위치? 로봇이 막 지금 막 돈과 막 매출과 이익을 막 빵빵 땡겨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로봇을 팔아야죠. 성장이 완전 꺾여서 가치주의 성격으로 넘어가는 구간인데. 그래서 로봇을 이익 안 나니까 우리나라 뭐 전방 시장 작으니까 매출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기엔 너무 약간 편협된 시각으로 보시는 거죠. 왜냐면 로보티즈 같은 회사도 지금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에 납품하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 못 드렸지만 뭐 클로봇이라는 소프트웨어 회사 있거든요. 이게 자율주행 쪽 로봇 관련된 통합관리 기술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클로봇이라는 회사도 중국의 유니트리에 클로봇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고 찾아보시면 있어요. 로봇 회사 중에 뭐 하이젠 R&M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지금 납품하려고 시도를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DIC라는 회사도 회사 갖고 왔었는데 DIC라는 회사도 그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에 DIC는 현대차의 자동차 변속기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배터리 열폭주 기술도 갖고 있으면서 사이클로이드 감속기를 테슬라 옵티머스 가장 최신 버전 휴머노이드 프로젝트에 포함 가능성이 있대요. 그리고 현대차랑 삼성전자가
로봇 프로젝트 진행하면 DRC 거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쓰겠죠. 근데 DRC 이런 회사들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고 갑자기 로봇 회사 뜬다니까 하루 반짝 상한가 갔거든요. 네. 왜 상한가 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로봇 회사로 엮이니까 이제 가는데 그럼 이런 회사들 후발주자 당연히 있죠.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회사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클로봇이 올라오고 DRC가 올라오고 아까 말씀드린 뭐 HL 로보틱스가 올라오고 수술 로봇 하는 고영, 큐렉소 이런 회사들의 주가들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잖아요. 그럼 기관에서 로봇 관련된 진짜 순수하게 로봇 ETF가 나올 것 같아요. 뭐 AI랑 묶지 않고 인프라랑 묶지 않고 하드웨어랑 묶지 않고 소프트웨어랑 묶지 않는 그냥 로봇 ETF. 그러려면 로봇 회사들이 매출과 이익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시총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겠죠. 그럼 전체 시총 대비 비중을 보면 돼요. 전체 시총 대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코스피에서 31% 차지하잖아요. 미친 듯이 올라와가지고. 2차전지 코스닥에서 거의 뭐 13%, 15% 되는데 지금 줄어들어서 11%대로 내려왔죠. 코스닥에서 이제 바이오가 8%에서 거의 한 13%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코스닥에서 로봇 회사도 합쳐봤자 몇 프로나 될 거라고 보세요. 1, 2%도 안 돼요. 그럼 그런 회사들 이제 쭉쭉쭉쭉 로보티즈 커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커지면 못해도 바이오 정도 사이즈까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롱텀하게 장기 그림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비싼데 한 단계 레벨업 됐고 여기서 레벨업이 멈춰서 서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왜냐면 우리나라 로봇 회사가 대단한 측면도 있지만 그거보다 글로벌로 피지컬 AI 시대가 오면 그 모든 피지컬 AI의 테스트베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는 거는 이런 로봇 회사들이 가장 그 앞단 선두를 시장을 장악하고 점유해 나갈 거라고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도체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인 거죠. 더 롱텀하게 보여야 되는 좋은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회사를. 좋습니다. 그럼 신규 매수는 이게 좀 지금 가격은 그래도 부담이 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신규 매수는 저는 분명히 조정 나올 거라고 보고요. 로봇 회사들도 바이오처럼 변동성 크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로보티즈가 막 하루에 막 15%씩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로봇 회사들 관련돼서 부담스러우시면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AI와 결합된 로봇 ETF 안에 핵심 기업들은 들어가 있어요. 로보티즈도 들어가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들어가 있고 하이젠 R&M도 들어가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클로봇 이런 회사들 들어가 있어요. DIC 이런 회사들은 작거든요. 네. 그러니까 DIC 같은 경우는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투자해야 되는 회사고 나는 로봇 대장주만 사고 싶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아까 말씀드린 로보티즈, 하이젠 R&M 요 정도만 사고 싶다. 그러면 로봇 ETF가 있어요. AI 뭐 휴머노이드 로봇 ETF. 하드웨어 인프라 뭐 ETF. 그런 ETF를 사시면 거기에 로봇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계속 꾸준히 사서 모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녀한테 증여한다? 저는 그거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나는 개인적으로 로보티즈에 꽂혔다. 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 갈 것 같다. 지금 사고 싶다. ETF 필요 없다. 나는 개별 종목 사겠다. 그러면 저 같으면 기다릴 것 같아요. 조정 올 때까지. 지금 22만 원보다는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준다고 봅니다. 긴 시간 동안 인터뷰 나눠봤는데요. 대표님의 이런 인사이트를 조금 더 깊게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방법이 있을까요? 네. 구독 모델을 하고 있는데 구독 모델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 정예로 이제 끈끈하게 저하고 매일매일 시장에 대해서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소통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그 시장 상황, 시황 당연히 분석해드리고 업황, 산업, 기업, 외국인 기관 수급 그 차트적으로 흐름 좋은 것들 다 분석해드리니까 그리고 매주 영상으로 딱 특정 산업이랑 특정 기업만 추려서 유튜브에 다루지 않는 내용을 당연히 구독 모델 들으시는 분들한테만 오픈을 하고요. 구독 모델이 커지면 그분들하고 오프라인으로 많이 만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업 탐방도 가고 그래서 구독 모델이 있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이 있고요. 아마 이사님이 댓글 달아주실 테니까 그것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 오프라인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강연회를 합니다. 11월 달은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다른 분하고 2명이서 오프라인 강연회를 하고요. 두 번째는 12월 똑같이 마지막 주 아마 27일입니다. 27일 토요일 날 단독 강연회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그것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아마 일찍 신청하시면 당연히 얼리버드로 아마 가격적으로 가장 최저가 뭐 밥 한 끼 정도 가격에 강연 들으실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세팅이 돼 있으니까 일찍 신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